안녕하세요. 벚꽃 동이충합니다. 네, 오늘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셨네. 환하게 웃으시고. 자,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도 의문이라고 하는 건 발전을 의미한대요. 의문이 없는 사람 발전이 없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의문을 하면서 뭔가 질문 가운데 삶을 자꾸만 개량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전지향적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 동참하신 분들, 줌으로 동참하신 분 다 발전지향적이고 앞으로 점점 더 삶이 번창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 먼저 질문해 보실까? 네. 자, 누가 하실까? 네. 해보세요. 네. 농번과인 요즘 사람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서 일손을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농업이 참 귀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해요, 스님. 네. 먹는 문제 앞으로도 중요한 텐데 우리 농가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예전에 모두 다 잘 아시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천하의 근본이다. 농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당시의 산업이었거든요. 먹거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요즘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이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업이 다 변화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기계공업이라거나 요즘에 특히 뭐 디지털 산업이라거나, 그러니까 농사는 사실 저도 예전에 시골에 좀 살아봤지만 농사는 좀 어떻습니까? 좀 이 강도랄까? 어떤 그런 직업의 강도가 좀 세죠, 세.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정말로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봄이 되면 뭔가 씨를 골라가지고 모짜리 내고 뭐 또 그냥 또 1년 내내 또 그냥 여러 가지 말이죠. 추수할 때까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탈곡할 때까지 계속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노동력의 강도가 강한 편이죠.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요즘 산업은, 요즘의 시대는 뭐냐면 뭐 디지털이나 뭐냐 해가지고 전부 다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농업이라거나 임업 이런데 뭔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내가 그런 길을 일생 동안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옛날에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아들 딸들 낳아서 뭐냐면 농사지라고 하지 않고 저보다 서울 가라고 서울 가 출세하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 많이도 낳지도 않으면서 그저 서울 가서 출세해라. 그러니까 돈 벌어 가지고 그냥 쌀 팔고 그냥 뭐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 가지고 전부 다 서울로 유학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좀 달라질 텐데요.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뭐냐면 지금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꼭 이렇게 지력겁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병이 싹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병이 싹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죄 없이 뭔가하니 나라마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자칫하면 싸움도 난 데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하급이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먹거리가 참 문제가 된다. 요즘에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 뭐 이상기온이라고 그러죠. 이상기온. 그래가지고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막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말이죠. 막 그냥 천년 만에 백년 만에 처음 오는 그냥 뭐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행방불명된 사람 많고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에 아주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아가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 농사가 참 중요한데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 직장을 갖지 못하신 분들에게 외국에서 무슨 저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농업이라거나 뭐 임업이라거나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꼭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뭐 출세를 해가지고 뭐 디지털이다 뭐 돼서 전부 다 서울에 그냥 빼곡히 살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공기도 탁한 데다가 사람도 많은 데니까 더욱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좀 자연 속에 가서 그 농토 정말로 논밭에 가가지고 좀 그런 어떤 그런 예비 농부라 할까요? 그런 걸 이제 옛날엔 그런 뭐 농촌봉사단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뭔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실업 아직 직장을 가지지 못한 분들한테 일정한 시간 뭔가 이렇게 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뭐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가점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농촌에 가서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일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라 당장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걸 무슨 뭐 가점을 준다 취직을 할 때 뭐 그런다고 한다면 뭔가 하니 좀 더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뭐냐면 요즘에 또 군대 갈 정년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뭔가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그 대를 이어서 농사를 못 지면 그 시골에 폐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직장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은 아마 젊은 분들이 뭔가 취직할 때 뭐 어디 공무원 시험을 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시면 시골에도 공무원들 뽑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도 뭐 매년마다 공무원 이번에도 또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뭐 농촌에 어촌에 이런 공무원들 시험 칠 때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면 또 패턴이 좀 달라질걸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그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 가서 농촌에 가서 농사 일정한 기간 제대로 지으면 점수도 뭔가 하니 가점도 따고 또 공무원 시험에서 또 플러스된 점도 있고 또 뭐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나라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그런 데다 좀 뭔가 신경을 쓰게 되면 좀 더 농어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하실까? 네, 스님 요즘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접하면서 네, 나보다 나은 모습에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나아가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 표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스님, 열등감이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게 나 혼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대로 두 개의 마음 있잖아요, 그죠? 한없이 몽고하니 진보하려는 마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전생서부터 흘러오는 업의 마음이 또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한의 마음과 유한의 복속돼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다 보면 열등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생을 살았으니까.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 전생의 인, 전생의 습, 전생에 닦은 습이 금생에 내려온대요. 우선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열등감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근데 그 에너지로 작용을 해서 말이죠. 뭔가 그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답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는데 저처럼 이렇게 난쟁이 똥자로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1번, 예전엔 키순서로 했거든요. 1번을 면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나폴레옹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키가 너희들이 큰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너희들을 능가할 뭐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순화시키고 열등감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인가 하면 열등감은 뭐라? 자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컴플렉스도 말이죠. 무슨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이 뭐 웨디프스 컴플렉스라거나 뭐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거나 뭐 나르스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의 문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이라고 해서 컴플렉스 없을 것 같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컴플렉스 없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다 전부 다. 아니 헬렌 켈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다 흔들렸대. 뭐 말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나 나름대로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일장일단 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자녀를 가지신 분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절대로 부처님 말씀에 시련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전에 예전에 어느 재벌도 그랬습니다. 정말 뭐라 극복하지 못할 시련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시련의 그 위는 뭐라 천당이고 시련의 그 위는 극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이른바 말하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 콤플렉스가 많은 분들은 그 콤플렉스를 절대로 좌절이라거나 포기라거나 그런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원을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분명한 사실이 나에게도 뭔가 부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이러면 달란트라고 그럴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 방면에는 취약하지만 이 방면에는 또 뭔가 하니 내가 좀 뭔가 역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자학하지 말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뭔가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개발하고 개발해 나가면 뭔가 길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린 저라고 해서 콤플렉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콤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건 발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차원의 뭔가를 찾아볼 수 있고 그 차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누구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옛날 말씀이 그랬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뭔가 단단하게 먹고 어떤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가 좋아하고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남과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절대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뭔가하니 어느 누구도 그냥 너는 가서 뭐 고생만 하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업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그 열등감을 절대로 자포자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사람 바보죠. 그 열등감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디딤돌이라거나 에너지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앞날이 그렇게 기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한 생만 살고 끝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겁을 가야 되고 영혼을 가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뭔가 어떤 컴플렉스를 타고났다. 그러면 뭔가 부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내가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에게 심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절망은 없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실망은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뭐 가치가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뭔가 이게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을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또 하실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최근 기로 듣고 모든 영상으로 답을 찾으면서 점점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밤의 뜻도 잘 몰라서 사흘이란 말이 뭐냐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글은 줄어들고 영상이 많아지는 요즘 그냥 시대의 변화에 맞춰 흘러가야만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스님.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라거나 뭐 아이폰, 뭐 스마트폰 이게 나온 지가 이제 거의 꽤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것에 뭔가니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 애들은 또 특히 게임 같은 거 뭐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은 그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안에다가 별의별 걸 다 르네상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보고 뭐죠? 그 영상. 왜냐하면 눈이 책을 읽으려면 생각을 하고 막 이랬는데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상 우리 마음과는 영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글은 이렇게 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흘이란 말 애들한테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1, 2, 3, 4 4일이 아니고 왜 3일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점점 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뭘 하려면 당연히 뭔고 하니 책을 읽어야 되는데 활자 미디어에 전혀 익숙치 않습니다. 하다못해 교과서라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영상 매체에 익숙해가지고 활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문장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글을 읽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건 한단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심볼이잖아요. 그죠?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뭔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뇌가 발달되고 두뇌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기가 막힌데 OECD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10대 20대까지의 문해력이 최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무슨 전자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성공을 거둔 나라인 건 분명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그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상스럽게 그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는 또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문자에 너무 뭔가니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립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도 안 봐요. 요즘엔 모두가 다 영상이거든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런 일정한 시간 동안은 뭐 정말 책을 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라거나 뭐 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 동안 뭔가니 스마트폰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지 말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뭔가니 떠나서는 삶이 성립될 수가 없죠. 매일 영상만 봐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문자를 볼 때는 비교적 두뇌가 안정됩니다. 좌반구 우반구 안정되고 잠깐만 문자를 보다 보면 두뇌가 뭔가니 이른바 편도체라거나 두뇌가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해지고 안정감 있죠. 그죠? 공부한 자세가. 근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두뇌 세포들이 긴장을 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남편이나 누가 또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곳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번기 때 농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가점을 준다든지 또 뭔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 스마트폰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 따라 트렌드가 잠깐 변해가거든요. 이 시대의 변화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뭔가니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